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농업의 기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질화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니까 기초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빠르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냥 사실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 고민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체리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체리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여기 또 이 박사님이 와 계시니까 이 박사님이 조금 도움을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너무 무서운 진행이 될까봐 슬라이드를 살짝 준비를 했는데 엄청 기본이죠. 이거 초등학교 책자에 나오는 거거든요. 생태계,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생태계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우린 이 생산자에 주목을 해야겠죠. 생산자에 주목을 하는데 이 생산자들은 잘 안 되네.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완전 정반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식물이랑 인간 정반대예요. 식물은 동화작용을 하죠. 그리고 사람은 호흡을 해요. 식물도 물론 야간에는 호흡을 해요. 그래서 식물은 무기물을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당, 유기물을 배출을 해요. 만들어내는 거지. 무에서 유를. 인간은 그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을 먹고 그리고 요소 같은 무기물을 또 배출을 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소화를 100% 못 시키기 때문에 또 이제 유기물도 배출을 하는데 그것들은 또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무기물로 다시 치환을 시키죠. 그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식물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우리는 유기물을 먹고 다시 무기물을 배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물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농업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고 있고 그리고 응용을 해야 돼요. 왜 응용을 해야 되냐면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서 물과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물이 된다. 이런 정답이 없어요. 없고, 이거는 수만 가지, 수십 가지 환경적인 요건과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요건이 맞물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요소만 줘도 농사가 잘 됐는데, 또 어떨 때는 각종 생리장애가 나오고, 어떨 때는 과일이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 환경이 불량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빨리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응용을 해야 돼요. 내 밭에 어떻게 했더니 내 나무에 좋더라. 이런 걸 응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 아까 무기물을 말씀드린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비료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식물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투입하는 모든 자재가 비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료는 다 아실 거예요. 1종, 2종, 3종, 4종 국비가 있는데 1종 비료는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산, 가리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죠? 질산, 칼슘? 그렇죠. 요소. 칼슘은 비료의 3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질산만 들어가 있는 1종 비료예요. 황산, 가리, 이것도 황은 비료의 3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1종 비료고 2종 비료는 비료의 3요소 NPK 중에 2가지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3종은 NPK 2가지 이상에다가 유기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4종은 NPK에다가 미량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황산가리를 찾으시는데 황산가리가 1종 비료죠. 1종 비료인데 이 집 황산가리는 더 좋은 것 같고 저 집 황산가리는 더 안 좋은 것 같고 야라에서 만든 건 더 좋은 것 같고 국내산은 더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종 비료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 차이뿐이지 성분 함량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무기물질 필수 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보면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칼륨이죠. 요게 비료의 3요소예요. 다량 원소. 그리고 현재는 황, 마그네슘, 칼슘까지 이제 비료의 다량 원소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황, 마그네슘, 칼슘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황, 마그네슘, 칼슘이 식물 체내에서 봤을 때 요구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되고, 그래서 다량 원소로 들어갔고, 그리고 미량요소. 미량요소는 아주 조그만 양. 보통 질소에 몰리브덴은 100만 분의 1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소량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필요한지. 그래서 12가지 요소가, 이런 무기물질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자가 물론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책자지만, 제가 여러 책자를 봤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되게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었고, 여기 와주신 분들도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서 자기 걸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응용하면 돼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잘 되기만 하면 돼요. 응용해서. 그래서 12가지 필수 원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질소라든지 가리라든지 아연, 구리 뭐 이런 것들은 식물의 기관, 식물의 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집을 만들고 식물을 키워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인산이나 이런 것들, 붕산화 이런 것들은 세포 분열, 그래서 생식생장에 아주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아까는 몸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질소 같은 거. 이거는 꽃을 만들어낸다, 열매를 만들어낸다 할 때 세포 분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새 뿌리를 만든다, 그럴 때도 세포 분열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인산이나 뭐 붕소 같은 것들이 그런 거 많이 관여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칼슘과 붕소 뭐 이런 것들은 당의 이동,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산물들, 유기물들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시고, 질소의 3요소 질소, 인산, 가리를 크게 보면, 질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만든다. 근데 질소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질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미량 요소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망간, 철은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몰리브덴, 구리, 황 이런 거는 단백질 합성, 몸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칼슘 뭐 세포벽을 만드는 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산은 계속 키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인산은 생식생장이에요. 생식생장의 가장 중요한 원소예요. 우리가 생식생장은 뭐냐 하면, 작물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를 생식생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작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신초가 뻗어나오고 잎수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식생장으로 유도를 시켜야 돼요. 그런 유도시킬 때 인산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칼륨은 물질의 이동이에요. 이동. 쉽게 생각해서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를 해서 그거를 잎 끝에서 증사작용하는 그 통로, 그 순환, 그래서 전체적인 대사 활성, 대사 물질의 이동에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세포벽도 단단해지고 몸체도 튼튼해지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저는 오늘 이 인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질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질소는 비료의 3요소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요소고, 식물체를 봤을 때 식물체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질소는 일단 질소의 형태로 우리가 뿌리에 아니면 뭐 이파리에 이렇게 줬을 때, 질소는 이제 토양 내에서 질산태질소로 변환이 돼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는 질산태질소예요. 그리고 질소는 98% 이상이 물에 녹아서 흡수가 돼요. 뿌리에서. 그래서 물과 함께 질산태질소로 변형된 질소가 흡수가 되죠. 식물체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아질산태질소로 변환이 된 다음에 암모니아태로 또 변환이 돼요. 식물체 내에서. 그런 다음에
탄소와 고정이 되고 그게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형식으로 서로 엮여서 단백질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요게 질소의 대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근데 요 단백질 합성하는데 요 과정에서 질산태 질소를 아질산태 형태로 만드는데 몰리브덴이랑 칼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로 변환하는데 또 구리와 철, 그 다음에 아까 마그네슘, 망간, 철 요거는 광합성하는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광합성은 탄소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하는데 이런 미량요소가 필요하고, 탄소는 고정돼서 이게 아미노산으로 가고 과일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은 아미노산 합성해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과 붕소는 또 구성해낸 단백질, 포도당 이런 양분들을 과일로 이동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미량 요소들이 질소가 결국에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 관여를 한다. 이걸 효소작용이라고 해요. 도와주는 작용.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몰리브덴이나 아까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아질산태 질소가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식물체 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뀐다는 건 그냥 과분무해버려. 그냥 커버려. 그리고 이 질산염이 식물 체내에 많으면 결국에 식물 잎색이 어떻게 되냐면 까매져요. 파랗다못해 까매져요. 그 다음에 더 많다. 극단적으로 많다. 그러면 식물 체는 죽어요. 고사해버려요. 그런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산염을 이용한 제초제가 뭔지 아세요? 암모니아태 질소를 계속 축적을 시켜서 식물체를 죽여요. 그게 바스타예요. 바스타의 작용 기작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계속 축적을 시켜 식물체 내.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요소가 질소 46%죠. 질소가 되게 많잖아요. 요소를 그냥 풀에다가 이렇게 확 껴줘봐요. 그러면 풀이 죽어요. 질소가 엄청 많이 축적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바스타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쓰는 제초제잖아요. 그렇게 효과적이에요, 질소가. 그래서 아주 다량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과용했을 때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탄소 고정하는데 마그네슘, 망간, 철이 필요한데 또 요것도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파리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이파리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러니까 탄소 동화산물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파리가 튼튼하면 모든 농사는 기본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파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에 대해서, 칼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질소 설명드렸고, 칼륨은 증산작용에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고온기가 굉장히 극단적인 고온이죠.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이럴 때 가리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분의 이동, 기공의 개폐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산작용, 수분의 이동, 수분과 양분이 같이 녹아서 이동을 하죠. 또 아까 질소도 물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체내에서 칼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을 해요.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칼슘은 위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물은 위로 올라가서 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칼슘제 연면 시비의 중요성, 이런 주제도 나오죠. 그래서 증산작용을 하는데 삼투압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우리가 빨대를 이렇게 빨지 않아도 물에다 이렇게 담그면 물이 쭉 올라와요. 빨대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게 모세관 현상이거든요. 그럼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이동을 하고 증산하고, 증산한다는 건 물을 날려보내는 역할인데, 물을 날려보내는 거 우리 인간으로 비교를 하면 땀 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을 날려보내야 고온기 때 이파리가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증산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파리가 체온 조절, 그러니까 그 체온 조절을 못하게 되고, 체온 조절에 실패하면 이파리는 결국에 타죠. 그래서 고온기에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기에 수분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증산작용을 해서 체온 조절을 해야 되는 물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안 되잖아. 인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산이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비료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질소는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맨 앞에 질소가 왔겠죠. 가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질소 못지않게 필요한 양분이에요. 가리가 세 번째 왔는데, 인산은 보면 마그네슘이나 칼슘보다 식물체 내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물체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 몸에 뭐가 들었는지 조사를 해보면 질소,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산이에요. 인산이 그러면 5번째인데 왜 NPK 2번째까지 올라갔을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낸 NPK 요 순서를 만들어냈지만, 학자들이 왜 인산을 중간에 놨을까? 질소 다음으로 중요하니까 중간에 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질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생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생식생장을 유도하고, 그리고 초기에 뿌리 활착, 꽂는 형성, 그리고 저온에 대한 저항성, 겨울을 나게 하는 것도 인산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인산질비를 주는 거는 이제 등숙을 시킨다고 하죠. 겨울에 나고 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이죠. 인산은 그만큼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인산은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질소, 인산, 가리를 비교를 해보면 질소는 45, 가리는 55%까지 최대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인산은 25%밖에 흡수를 못해요. 이게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안 돼요. 그거는 다음 장에 나와요. 그리고 인산은 토양 내에서 이동을 6개월에 2cm를 이동한대요. 요만큼. 그러면 우리가 인산 시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 근처에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일반적인 밭작물이나 뭐 1년생 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합비료 인산질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로타리 쳐주고 하면은 뿌리 근처에 우리가 배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일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뿌리는 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파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인산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인산은 또 흡수도 굉장히 안 돼요. 이동성도 낮고, 그리고 지온이 낮을 때. 인산이 아까 초기에 필요한 비료라고 했잖아요. 뿌리 활착이나 꽂는 분화에 필요하다. 근데 그때는 지온이 또 낮아요. 인산은 보통 지온이 15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가야 이제 흡수가 원활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온도 낮고. 그러니까 안 좋은 조건, 흡수가 안 되는 조건은 다 갖췄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는데, 이제 산도에 따라서 우리가 인산을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인산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인산은 다른 성분이랑 결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산도에 따라서 산도가 낮으면 철과 알루미늄과 결합을 하고, 높으면 칼슘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 결합력이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한번 결합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토양 검정을 받아보면 대부분의 토양이 인산질이 많죠. 유효 인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산질이 많아요. 계속 불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산이. 인산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인산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인산을 공급하는 방법은 인산 비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성인비나 용가린, 그리고 수용성 인산. 물에 녹아서 완전히 이제 용해되는 수용성 인산.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회사 뭐 야라나 뭐 이런 데서 폴리인산 만들어냈죠. 폴리인산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토양에 맞게 줘야 돼요. 용성인비는 중성비료예요. 토양을 산성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용성인비는 단점이 다 구용성 인산이에요. 구용성 인산은 뭐냐면 물에 녹질 않아요. 뿌리에서 생성이 되는 구연산, 산에 의해서 녹아요. 산에. 그래서 뿌리에서 발생되는 구연산에 녹아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되는 양도 적지만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장점은 있죠.
쉽게 용탈이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용성인비예요. 그리고 용가리는 용성인비에다 과석을 섞은 건데 요거는 수용성 인산이 다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용가리는 산성 토양에는 맞지 않아요. 요거는 산성 비료예요. 용가리는. 그래서 너무 내 토양이 산성인데 거기다 용가리까지 너무 많이 주면 또 토양 pH가 낮아지고 토양 pH가 낮아지면 인산은 알루미늄, 철과 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안 좋은 조건이 돼버리죠. 그래서 수용성 인산은 장점은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효과가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용성 인산을 만약에 주신다라고 하면 소량으로 분식, 그러니까 소량으로 여러 번 주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수용성 인산을 쓴다면. 그리고 폴리인산은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산을 공급해주는 좋은 비료예요. 폴리인산은. 가격이 대신 비싸죠. 단점은. 그래서 인산은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를 빠뜨렸네요. 또 발효인산이라고 있어요. 발효인산. 발효인산은 뭐냐면 아직은 발효인산이 국내에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발효인산은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뭐냐면 인산은 인산 분해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분자 인산이 저분자로 분해가 되거든요. 미생물에 의해서. 근데 그 발효인산은 그러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인산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요. 그래서 인산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대사산물들이 많이, 그러니까 미생물의 대사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양 내에 들어갔을 때도 불용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엄청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뭐 엄청 비싸요?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요, 조금. 일본에서 맛있어요. 일본은 그 발효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그래서 좀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산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구용성 인산, 수용성 인산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겠죠.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우리가 인산질 비료 구용성 인산을 쓴다라고 하면 언제 써야 되겠어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느리고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좋아요. 지금 좋고 이른봄에 밑거름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른봄에 밑거름으로 주고 발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수용성 인산을 또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성 인산이 또 아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고 구용성 인산은 지속적으로 효과를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폴리인산, 발효인산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인산을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11일경에 좀 일찍 가거든요. 항상 줄때 그거 두산하고 같이 줄 때도 있고 그리고 휴믹산 예. 두산 휴믹산이 음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여들이 인산이 늦다 그러니까 좀 빨리 물 올라간다 그런 맞아요. 맞아요. 판단을 그런 기술을 이용한 게 이제 뭐 킬레이트도 그런 기술을 이용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휴믹산 말씀하셨는데 휴믹산 요 세 번째에 있네요. 휴믹산이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해서 직개발 형태, 그러니까 양이온 치환 용량. 양이온으로 치환하는 용량이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분을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잡고 있다가 식물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씩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휴믹산. 굉장히 좋아요, 휴믹산.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 뭐 가축분이나 퇴비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런 걸 쓰는 것보다 휴믹산이나 뭐 휴믹산에 펄빅, 울믹, 휴믹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식산을 쓰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그것도 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퇴비를 많이 가용을 했고 여러 해 써왔다 그러면 한 번쯤은 퇴비를 아예 배제시키고 휴믹산이나 부식산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토양 개량이거든요. 토양을 입단화시켜주고 그동안 땅 속에 불용화 상태로 있던 것들도 흡수를 많이 시켜줘요. 휴믹산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응용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미량요소. 미량요소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대사활성, 효소 활동을 하는데 미량요소 중에 이제 마그네슘이 구연산의 배출을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미량요소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급할 때는 연면 시비해야죠. 특히 개화기 때 연면 시비해야죠. 개화 직전이나 개화 직후에 인산을 연면 시비를 해서 과분무하지 않고 생식생장으로 유도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연면 시비. 그래서 연면 시비 하는 것도 오전 오후 어디가 좋으냐? 오후가 좋다. 이거 그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일반적인 조건에서 작물마다 다 달라요. 뭐 콩 같은 경우는 잎 앞면에서도 흡수를 하고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도 흡수를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잎 앞면에서는 아예 흡수가 안 되고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만 흡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중에 오전에 잎 뒷면에 줬을 때 흡수되는 양이랑 오후에 잎 앞면에 줬을 때 흡수되는 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오후에 주면 오전에 준 것보다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 흡수량이 많아져요. 왜냐면 그때 잎 뒷면으로 들어가는 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인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능성 영양제나 이런 걸 할 때 연면 시비를 만약에 급해서 하게 되면 오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해거름에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오전에 할 경우에는 한여름에는 약해 발생 위험도 크죠. 특히 칼슘제 같은 경우 약해 발생이 크죠. 그것도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공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기공에는 양쪽에 세포가 2개가 있어요. 공변세포라고 있는데, 이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면 기공이 열리는 거고, 쪼그라들면 기공이 닫혀요. 근데 한여름에는 더우니까 이 공변세포가 빵빵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영양제를 막 줘. 그러면 그 공변세포 쪽에 영양분이 들어가면서 농도가 짙어지면서 공변세포가 터져버려요. 제일 약해요. 세포들. 공변세포가 터지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이파리가 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연면 시비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아비온을 쓰는데, 아비온 내치, 이런 그 개념 말씀제, 전착제 이런 쓰는가 안 쓰는가 어떤 면이 느껴져요? 일단은 무조건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전착제라고 하는데, 전착제는 수십 가지가 있죠. 수십 가지가 있는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 전착 효과는 있는데, 고착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침투제, 확산제, 그리고 뭐 pH 조절제, 또 뭐 있을까요? 코팅제. 코팅 왁스, 이런 것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쓰면 돼요. 우리가 침투제라고 하는 건 아까 잎의 앞면, 뒷면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물론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 흡수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잎 앞면에 우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팩틴이라고 이 간극이 있거든요. 그 간극으로 흡수되는 양도 있고요. 그리고 전착제를 썼을 때 식물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왁스층을 계속 만들어내요. 식물 이파리를 보면 반들반들하죠.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미끌하고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안 묻죠. 근데 이제 일부 전착제에는 그런 왁스층을 얇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전착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왁스층이 얇아지면 우리가 약을 줬을 때 표면에 더 잘 묻고 표면으로 흡수되는 그런 세포 사이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농약은 제가 뭐 농약은 따로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농약 중에 일부는 전착제를 같이 쓰면 안 되는 농약들이 있어요. 침투력이 굉장히 강한 그 살균제 계통의 몇 가지는 주의사항에 보면 전착제를 혼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워낙에 침투력이 좋은데 그 제품 자체는 워낙에 왁스층을 녹이면서 들어가는 약제인데, 거기다가 전착제까지 주면 약해 발생 우려가 높아요. 최근에는 맨날 쓴 델란이 있어요. 델란 약해 많이 나죠. 야크도 많이 나고.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델란 고온기 피해야 되고, 델란은 또 한 가지 좀 또 있어요. 그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나요, 델란은. 그래서 조금 내가 요즘 몸이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델란은 조금 지양에 쓰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약 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델란 같은 경우는. 약을 탈 때, 항상 우리는 약을 탈 때는, 조그만 통에다가 약을 놓고 완전히 희석 용해를 시킨 다음에 큰 통에 붓는 게 좋아요. 이 큰 통에다가 약을 델란 수화제 같은 거 이렇게 쑥 부시잖아요. 그러면 훅 들어가면서 확 올라와요. 그럼 막 이렇게 뒤집어 쓰거든요. 그럴 때 알레르기 반응 많이 나요. 그렇게 입상수하게 났어가지고 딴 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실제로 판매를 할 때 수화제는 좀 지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약재들은 수화제로도 나오고 액상으로도 나오고 입상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입상이나 액상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특히 항생제 계통은 수화제로밖에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액상이나 입상을 쓰시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인산 요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넣었어요. 이게 기량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양분의 기량작용. 이걸 외울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이거 기량작용을 생각을 하면 비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승작용만 기억하면. 상승작용만 기억하면 돼. 아까 인산? 마그네슘. 상승작용. 인상, 가리. 상승작용. 이런 상승작용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면 칼슘과 붕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량작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 기량작용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재를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칼슘 붕소제다 그러면, 그 비율을 잘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쓰시면 기량이 아니라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 칼슘과 붕소는 6대1에서 10대1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넣어봤어요, 기량작용.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만 어떤 거하고만 섞지만 말아 하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인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인산이랑 뭐죠? 황산칼슘? 칼슘제 이런 거는 요거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칼슘하고 단단하게 하는 거. 규산. 네. 규산만 규산은 않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규산은 거의 무조건 단독 처리해야 돼요. 규산은 순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엉겨요. 이렇게 막 무슨 콧물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잘 용해가 안 되니까 규산은 단독 살포하시고 인산은 예를 들면 이제 칼슘이랑 같이 이렇게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섞어 보면 조금 앙금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칼슘도 좀 주의를 하죠. 아연은 상승작용. 규산하고 아연은 상승작용인데 붕사하고도요. 근데 혼용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혼용할 때 이게 작물에서 작용하는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혼용했을 때 문제하고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규산이랑 붕소랑 섞었어요. 막 섞는데 이게 찌꺼기 같은 게 막 자꾸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약을 쳤을 때 막혀요. 그리고 그거를 고압으로 쐈을 때 요 엉긴 부분이 이파리에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다 타요. 또 약해가 나요. 물론 체내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거름망으로 다 걸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규산이라고 제품만 나오는 것도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삼성규산이라고 네. 일반적인 규산 자체가 pH가 높아요. 높은데 높아가지고 약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혼용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규산을 액상으로 만들 때는 pH를 1에서 3 이하로 만들어요. 1에서 3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산성규산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건지 원래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게 좀 좋은 규산들은 한 pH가 1에서 3 정도 돼요. 맞습니다. 이 원소 각각이 가지는 이제 폐하 산도가 있는데 규산은 산이잖아요. 규산은 알칼리죠. 굉장히 고알칼리예요. 그리고 칼슘도 마찬가지고 원래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회사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칼슘도 농약이랑 혼용이 잘 되게끔 중성으로 만들어내고 규산도 산도를 팍 낮춰서 농약이랑 혼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소인산가리 말씀을 드렸고요. 인산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량요소인데 미량요소를 빠르게 지나갈게요. 미량요소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아주 극소량이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비라는 학자가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아무리 모든 게 다 갇혀 있어도 뭐 다량원소, NPK 뭐 다 갖춰져 있어도 이 작물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건 그 중에 가장 부족한 원소가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들어가는 양분이어도 그게 결핍이 되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이나 수확량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고 이것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계속 알아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크통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직도 미량요소인데 우리가 식물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는 원소들도 있다고 해요. 있어요. 뭐 히토류도 한번 이게 부각이 됐었죠. 히토류도 사실 우리가 12가지 원소에 들어가진 않지만 식물체 내에서 어떤 이로운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식물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토양 검증을 아무리 해도 미량요소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질소인산 가리만 줬고 지금은 질소인산 가리에 황, 마그네슘, 칼슘까지 주지만 우리는 그냥 다 주면 돼요. 다. 미량요소를 그냥 다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밑비료 밭장만을 하는 데 있어서 미량요소는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질소인산 가리 거기에다가 퇴비, 뭐 휴믹산, 규식산, 유기물 다 넣고 미량요소도 넣어주셔라. 근데 우리가 미량요소 비료로 나와 있는 뭐 10kg짜리, 25kg짜리 이런 걸 보면 미량요소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비율도 회사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 놨어.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고 작물체에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그런 미량요소를 그냥 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줘서 미량요소의 결핍을 방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미량요소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주는 질소나 가리나 황 이런 것들은 식물체가 고속으로 성장할 때 그때 필요해요. 보통 작물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작물이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서 발화를 한 다음에 40일이 지난 이후부터 뭐 질소나 가리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면 발화를 해서 한 40일간은 그게 보통 꽃이 피고 착과하는 시기까지거든요. 그 시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미량요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산 이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해요. 작물이.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것들 고속성장기 이러고 결실기에는 칼슘과 붕소 이제 과를 비대시키고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칼슘 붕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요걸 모자거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식물이 발화를 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초반부터 너무 질소나 가리질 비료를 욱비료라고 하죠. 욱비료 같은 거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동성이 좋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붙어버려요. 그러면 식물체는 뿌리에 가서 먼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초기에 필요한 미량요소나 인산은 흡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량작용이에요. 먼저 선점해버리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막고자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 개화가 하고 착과가 될 때까지는 이런 흡수가 빠르고 이동이 빠른 질소나 가리는 조금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개화 수정 굉장히 중요한데, 개화 수정에는 붕소나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인산은 생식생장으로 유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생식생장으로 유도가 원활하게 되면
꽃이 피고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미량 요소로서 붕소와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시중에서 뭐 꽃의 힘, 뭐 꽃피리, 뭐 저기 뭐 있죠? 수정의 골드, 뭐 이런 거 다 개화 촉진제, 수정 촉진제로 쓰이잖아요. 그런 제품들 보면 회사에서는 이 원료를 공개는 하지 않지만 붕소랑 아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조 추출물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일부 이제 호르몬 유도체, 뭐 사이토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호르몬은 옥신과 사이토킨이 중요한데 호르몬은 식물체 몸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만약에 품종이나 기상 환경,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겨서 낙과가 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옥신이나 사이토킨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해주면 화진,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나 낙과 되는 거를 다 막아줄 수 있어요. 특히 불량 환경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계속 불량 환경이죠. 올해도 불량했고 내년에도 더 불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 자재를 잘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개화 수정 할 수 있어요. 질문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전지먹 있잖습니까? 전지먹. 그 식물 자체 내에서 저기 뭐 호르몬이 스스로 있으니까 전지먹을 전지를 한다니까 그거를 어떤 분이 설마요. 감정을 써요. 설마. 그러면은 싸면 물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할 때 효과도 전에 계획기 전지먹 그걸 간주할 때 막 근데요.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됩니까? 됩니다. 그런 건 있대. 그게 나는 안전하다고 그러대요. 안전하면서 그게 그분 활용을 많이 해요. 구성하시는 분이에요. 되죠. 되는데 우리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느냐, 정제가 됐느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일도 그러거든요. 이제 사과 적반을 하면은 적반한 거를 따가지고 효소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런 거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사다 써. 그게 효과가 있는 물어보는 겁니다. 효과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없다 가면 참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 항상 상유수를 해요. 보세요.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식물체 내에서 호르몬이 보통 5가지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왜 조기에 저온이 걸리거나 꽃까지 잘 생수생형 유도를 해서 꽃을 잘 폈는데 낙과가 되거나 수정이 불량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저온이 되거나 가뭄이 타거나 너무 고온이 되거나 했을 때 식물 체내에서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에틸렌과 ABA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에틸렌과 ABA 호르몬은 성숙 노화 부패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노화를 시키고 성숙한다는 거는 이제 낙과를 시킬 수밖에 없죠. ABA 호르몬은 보통 낙엽을 시키는데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서 그런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필요한 옥신과 사이토킨의 물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자 이제 이런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자재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잘 만들어 놓은 자재를 구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전지목을 쓸 거냐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죠. 문제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붕소와 아연에 대해서 요거 이제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자료예요. 뭐 수십 년 됐죠. 수십 년 된 자료인데 붕소와 아연이 식물체 내에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때 꽃덜이, 화진, 그러니까 꽃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떨어지고 말라버리는 거 그런 화진 비율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화진 비율이 낮아지고 수정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량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붕소와 아연이 충분히 공급이 됐을 때. 요것도 아까 이제 뭐 개화촉진제나 이런 약재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아니 그 자료 보면은
그 해발에 따른 자료가 그 비교는 안 해놨네요. 네, 그거는 네. 그 따로 비교는 안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발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아연과 붕소만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해발에 따라서 그 아연과 붕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유리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는 없는 네. 거예요. 맞아요. 해발 숫자예요. 이게 표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이걸로 나와서 그렇지. 네. 표 보면은 음. 300m 이하에서도 똑같고 그 표가 있어요. 이게 논문 전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일부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것 하고 이해하면 돼요. 참고 자료로만 써 따지지 아, 말고.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자료를 제가 떼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봐요, 저는. 요 자료를 봐도. 비교 자료가 딱 하나만 더 있어도 아, 그렇죠. 이해하기 쉬웠을 논문 텐데. 집이나 잘 줘 그러면 돼요. 2번 하고 3번 하면 되죠. 이제, 붕소 아연은 그렇다. 그래서, 네. 수정 착과에 이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후기 얘기인데, 이제 칼슘과 붕소 얘기인데, 칼슘 붕소제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소의 대사 과정 이렇게 뭐 봤지만,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분, 이파리에서 만들어내죠. 이파리에서 만들어내고, 그 양분이 이파리에 이렇게 축적이 돼 있다가, 밤에는 식물도 호흡을 해요. 밤에 호흡을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 쓰는데 양분을 또 만들어놨던 걸 이렇게 소모를 해요. 우리는 유실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소모를 하는데, 이런 소모되는 양분, 특히,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 밤에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모되는 양분량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은 관실의 품질이 안 좋아지죠. 양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분 소모가 되는 거를 칼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시켜서 막아줄 수 있어요. 호흡이 너무 과호흡되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소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쓰고 호흡하는데 쓰고 남은 양분을 과일로 저장하는데 또 붕소가 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칼슘 붕소제를 많이들 쓰고 계세요. 요즘엔 뭐 칼슘 붕소 거기에 마그네슘 광합성을 도와주는 마그네슘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재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칼슘 붕소 마그네슘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가리가 칼륨이 이렇게 증산작용 그리고 양분의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이제 칼슘 붕소 마그네슘은 당을 만들어내고 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칼슘 붕소가 과일로 저장을 한다. 그런 모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칼륨에 의해서 기공이 개폐되고 물이 이동을 하고 물이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 망간, 철 요거는 이제 미량에서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동화산물이에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분이 이렇게 이파리에 쌓이죠. 이파리에 쌓이고 그거는 체관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체관에 요게 물관이고 요게 체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낸 동화산물들이 체관에 집적이 되기 때문에 체관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물이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체관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체관은 점점 빵빵해져요. 빵빵해지면 어디론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론가 보내야 되잖아요. 양분을. 그래서 양분을 다시 이렇게 과일로 보내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빵빵했던 게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그럼 물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 그래서 요게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그리고 칼슘 붕소, 마그네슘, 망간, 철 요런 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가리가 이렇게 양분의 이동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하나 넣어봤어요. 잠깐만. 그 대형 수관하고 체관하고 이 두 개의 나무가 분류가 있잖아요. 수관은 물만 이동하는 거나 다른 영역 같이 하는 거 여기 우리 회원님들이 좀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체관, 수관. 대표적인 게 이 수관을 통해서 물의 용에 대해서 흡수되는 양분은 다 이동을 해요. 토양에 뿌리에서 무기물은 다 이동을 해요. 특히 체관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게 칼슘이고
물관을 통해서만. 체관을 통해서 칼슘은 이동을 못해요. 이게 여기 화살표가 안 나와 있는데, 물관은 위로만 움직여요. 체관은 아래로, 옆으로 다 움직여요. 그래서 칼슘이 밑으로 이동을 못한다는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거든. 그래서 위로만 움직여요.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물관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나무를 딱 잘랐을 때 나이트 있는 데는 전부 물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관은 어디냐면 껍질. 네, 껍질은 체관이고 나이트에 있는 부분은 전부 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더 빨라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그게 이해하기 빨리. 이게 보면 이렇게 겉쪽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칼슘을 공급할 때 그런 뿌리 쪽에 주는 게 더 빠른가요? 그런데 내가 석회줄 했잖아요. 석회를 바닥에다가. 칼슘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왜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하느냐? 칼슘도 흡수와 이동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느려요, 이동이. 체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느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끝까지 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칼슘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동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뭐가 오냐면 봄 가뭄이 와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아까 물관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또 느려요. 그래서 그때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칼슘을 연면 시비를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이제 수련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대개 보면 물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개 보면 뭐 책제, 복근 택제 보면 한 팩평당 몇 톤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물 공급이 가장 중요를 하잖아요. 물론 물 공급 중요하면서 같은 영양, 미량요소도 있고 그것도 잠깐 언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칼슘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고온기 때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이 나오고, 속썩음과도 많이 나오고, 낙과도 되고, 무름과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뻥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동 속도도 느린데,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 흡수가 됐다가, 고온기에 증산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또 유실도 많이 돼요, 칼슘은. 그래서 칼슘의 연면 시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체리는 6월달에 다 따들어요. 열매를. 장마철에 열매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체리는 칼슘 주면 안 돼. 다른 거 화실이 있는 걸 주면 되지만은 체리는 장마철에 칼슘 줬다 그러면 나무가 더 잘 죽어요. 기용을 닫거든. 칼슘을 연면살포 해버리면 이렇게 공변세포가 다리로 활동을 하다가 칼슘이 여기에 딱 투입돼 버리면은 여름에는 기용을 닫아버려요. 팽창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팽창한다고. 팽창하면 기공이 닫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도 차이에요. 되도록이면 체리에서는 다른 과수는 줘야 돼. 과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소랑 혼용해서 주고 그러는데 체리에서는 열매가 6월달에 다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장마철에 굳이 칼슘을 열매살포 안 된다. 네,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체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과수. 네네. 다음. 그냥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장을 돕고 약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엽록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마그네슘, 망간, 철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봄철에 바짝만 할 때 미량요소를 꼭 주셔라. 미량요소를 꼭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거 안 사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주 비싼 거 안 쓰셔도 되고 한데, 미량요소는 그래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산은 아까 생식생장에 절대적으로 관여를 하고, 붕소랑 아연은 인산을 도와서 세포 분열 그리고 삭과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요것도 미량요소의 필요성이죠. 질소랑 황은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니까 거기에 미량요소가 있어야 질산염 형태가 아니고 원활하게 아모니아태로 변환이 돼서 탄소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 칼륨, 가리는 아까 이 물의 이동, 기공의 개폐, 그리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중요하고, 모든 생리 활성의 기본이에요. 피가 돌게 해준다. 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칼슘은 단단한 조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해낸 양분을 과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키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인데 요거는 호르몬 얘기는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에요. 요거 한 장만 이렇게 했어요.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호르몬 제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 호르몬 제제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뭐 폼이나 지금 이제 안 나오죠. 비대원으로 나오고. 비대원도 나오고. 비대오는 나오나요? 대육권 나오죠. 대육. 뭐 빅그레이프 있고 더클이 있고 지베렐린 있고 그리고 뭐 안티폴 있고 비비풀 있고 트리미트라는 것도 있고 호르몬 제제가 이게 농약으로 등록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쓰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등록돼 있는 작물이 거의 없어요. 뭐 사과나 뭐 이런 거에만 등록이 돼 있고 여기는 다 체리하시니까 그런 제품을 체리에 쓰는 건 미등록 농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쓰면 좋겠지만 미등록 농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등록이 안 된 농약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요런 호르몬이 요런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을 만약에 불량 환경에서 해주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시중에 아미노산 그리고 해조 추출물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해전 추출물이 그게 단백질이나 이런 거. 뭐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큰 굴레에서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아미노산의 한 종류 중에서도 식물성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해조 추출물을 말 그대로 해초 추출물이잖아요. 그게 주 성분이 이제 이 식물의 특정 기관을 이렇게 농축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다량의 호르몬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조 추출물은 사실 호르몬 덩어리예요. 근데 그런 호르몬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에틸렌이나 아부시스산이 나오는데 요런 거를 억제를 하고자 그런 해조 추출물을 주는 거죠. 거기에는 뭐 옥신이나 이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줘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 견디는 힘을 키워주는 거고 옥신이나 사이토카이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 세포 분열 하는 거는 비대랑 직관돼 있고 그리고 세포 분열 하는 건 낙과 방지에도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비율. 그래서 옥신이 너무 많으면 과분무하게 되고 사이토키닌이 많고 옥신은 일정량 있어야 돼요. 그런 자료도 지금 나와 있고 하니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뭐 옥신, 지베렐린, 에틸렌, ABA, 사이토키닌 이렇게 있는데 옥신에 비해서 사이토키닌에 비해서 옥신이 많을 때 그때 이제 과분무하게 돼 있어요. 너무 성장이 빨라지는 거죠. 시세가 빨라지는 거예요. 호르몬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이토키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재를 써서 웃자람을 억제를 하면서 그거는 곧 세포 분열 그리고 낙과 방지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농업 기초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원래 더 많아요 양은. 근데 계속 제가 잘라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냈. 두 가지만 네. 저기 마그네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토양에 녹아 있는 마그네슘, 석회버터의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성질은 똑같은 건가요? 성질은 똑같아요. 마그네슘 원소 하나로 봤을 때는 성질은 똑같은데 마그네슘도 되게 특이한 게 마그네슘이 체리 포함해서 모든 작물에서 통틀어서 봤을 때 양분, 그러니까 미량분 결핍이 가장 많이 나오는 원소가 마그네슘이에요. 우리가 마그네슘제를 많이 주잖아요. 황산버터도 주고, 그리고 또 뭐 칼슘 포함되어 있는 마그네슘도 주고 막 하는데, 많이 주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체리 저기 할 때, 이제 사모님 말씀하시듯이, 저기 하면은 2년에 한 포대 정도씩 한 굴에다 부어라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칼슘이나 이런 거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이면은,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주느냐가
갖고 다니죠. 그 석회부터에 있는 그 마그네슘은 저기 뭐지? 그 교염성인가? 초양 계량되니까 완효성인가? 완효성이에요. 초양 계량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마그네슘은 어디서 어떤 광물질에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과석에서 많이 추출을 하거든요. 마그네슘이 상당히 필요하고 한다는 건 내가 그러니까 돌덩이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돌덩이에서 나오는 천천히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연면살포는 금방 흡수하는 거고 구용성은 천천히 흡수하는 게 약해가 안 오는 거고 연면살포는 확 뿌려놓으면 약해가 차가워요. 아니 연면살포 근데 이거 갖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 7번 했었거든. 그래서 그 잎사귀가 11월까지 깨끗하게 많이 잘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물론 내가 이제 제가 잎사귀를 좀 떨어뜨리기도 했지만은 올해는 마그네슘을 거의 한 2차례 정도 연면살포 지금 이 잎사귀 이제 다 나갔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다르더라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면살포 제대를 보면 마그네슘이 그렇게 함량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정량을 써서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쓰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마그네슘은 결핍 증상이 우리 눈에 제일 잘 띄기 때문에 이파리가 누래지잖아요. 특히 묘목 하시는 분은 잘 띄기 때문에 뭐 그런 결핍 증상이 오면 바로 연면 시비하는 게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르고 마그네슘은 또 사실 이런 천천히 녹는 물질의 마그네슘도 있지만 뭐 이제 수용성 마그네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아까 보면 다량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핍이 많이 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뭐 수해가 온다든지 뭐 물이 찬다든지 했을 때 마그네슘 결핍이 아주 바로 와요. 이게 유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장마철에 계속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걸 해줬었거든요. 아마 그 효과 때문인지 모르는데 어째 작년에 여기까지를 해야 좀 잘한 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아까 아질산, 아인산 하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는 이제 저도 정확히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를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 말을 할 때 이거 다 그러면? 그거예요. 예. 네. 중국에서 중국식 발음이 아잖아요. 이것 저것 이렇게 오케이, 하는 그 오케이. 발음이에요. 마그네슘. 아니 이 발언에서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 마그네슘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네. 마그네슘이 가지를 잘 크게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마그네슘이 잘 자라는 가지에는 마그네슘을 걸쳐야 되는지. 아니에요. 마그네슘은 가지를 잘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엽록소의 필수 구성 요소고, 그리고 오히려 마그네슘은 좀 단단하게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잘 자라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광합성의 효율을 좋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보통 이파리가 잘 그러니까 잘 안 펴지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제가 붕소, 마그네슘, 그리고 망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써주면 또 이파리도 파릇해지고 잘 펴져요. 뭐 오갈병이라고 하죠. 오갈병 해소에도 좋고. 근데 일반 과수에는 마그네슘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체리에는 거의 없어요. 체리에는 이제 1년에 사실 외국 자료를 봐도 마그네슘 1년에 한 번만 주라고 그래요. 수학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형태로 그것만 주라고 그러고, 체리에는 그렇게 마그네슘이 뭐 부족하다거나, 여기는 이제 자체가 석회질에서 자라는 몸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 이제 항상 마그네슘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얘가 마그네슘 부족이 걔가 똑같이 사과 묘목을 키워보고 체리 묘목을 똑같이 키우잖아요. 사과 묘목은 이파리가 노래요. 체리는 한 밭에다가 한 툴에다가 키워도 체리는 일절 노래지지 않아요. 사과는 완전히 노래져 버려요, 이파리가. 아니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하면 만약에 석회보토를 한다고 2년에 한 번씩 갖다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넣으면 1년에 10kg잖아요. 거기에 비율이 마그네슘 비율이 14%인가 15%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그루에 1년에 1.4kg?
그 정도로 갖다 구워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교육적인데 또 어쨌든. 그래도 염료산부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체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는 하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필요는 많이, 한데, 어쨌든 다른 과수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체리는, 예. 왜냐면 원래 그 봄에 일찍 수확하는 과수들, 매실, 체리, 이런 종류들은, 살구 뭐 이런 종류들은요, 열매 있을 때는 마그네슘 부족이 안 와요, 잘. 다 끝나고? 예, 수확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여름 될 때 이제 7월달 뭐 이후에 예산 땅덩어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잠깐만. 마그네슘하고 질소하고 현상이 좀 비슷하던데 질소 부족이 왔을 때는 질소 부족. 질소 부족은 제가 온 경우를 못 봐가지고, 만약에 노래졌다 마그네슘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오는데 이제 마그네슘이랑 비슷한 증상은 이제 연맥은 파라면서 여벽이 노래지면 거의 보통 마그네슘 결핍인데, 그거 말고도 처리 결핍이 되면 약간 누래지면서 약간 그거는 근데 사실 약간 황색을 좀 많이 띄요. 전체적으로 그건 처리에 부족했을 때 그렇게 오고 서로 아니 철은 흰색으로 흰색으로 나중에는 완전 백화돼 버려요. 철은. 질소 부족은 거의 없고 그냥 노란 잎이 진다 그러면은 마그네슘 아니면은 병이요, 갈반병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갈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잠깐만요. 우아장 하지 말고 질문을 간단하게 딱딱 하고 내가 하나도 좀 아까 넘겨봐. 비비폴 그 호르몬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억제시키는 거 가장 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칠 수가 없잖아. 책상 여기 있어. 이거 나오면 지금 여기 책이 다 있는데 여기 있고 책은 저기 아주 빨리 하나 갖고 왔지. 출판사에다 지금 던져졌어. 아직 지금 걔는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이거는 등록이 안 됐으니까 못 쓰잖아요, 체리를. 그러면 혹시 신소재나 무슨 이거 연예대시면 뭐 이렇게 효소화된 거나 일단 이런 거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까 그런 그래서 거 대체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냥 살짝 언급을 했는데 아까 인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도 이제 웃자란다는 거거든요. 웃자라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량 원소는 인산이에요. 인산가리가 사실 웃자란 방지에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인산가리가. 그래서 그런 인산가리 제품, 아까 발효인산, 연면시비용, 관주용, 표층시비용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일반 수용성 인산가리, 수입 제품들 많죠. 그런 수용성 인산가리 쓰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 사이토키닌이 이제 뭐 세포 분열 착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이토키닌 들어가 있는 저희 그 영양제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거를 전체 다는 아니어도 저는 그거를 이제 비대제 세포 분열제로 저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화 직전부터 2회 처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는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써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굉장히 열매 좋아서. 열리는 나무들만 생각해요. 이따가 이제 해드리면 자, 저 이박달 통화도 해주고 잠깐만요. 잠깐 질문 한 3-4분만 받고 한 5분간 휴식하고 다음에 우리 이박달님하고 회의 자담형식 네. 질문하자고요. 네. 제 자료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궁금한 거 실질적인 거는 또 앉아서 좀 말씀하시고 하시면 그때 같이 하자고요. 그렇다면 이